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지난 시간 21강에 이어서 제22강 이때도 식품위생검사 식품감별법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을 펴시면은 생물학적 검사와 화학적 검사에 이어 이제 물리학적 검사가 나와 있죠. 물리학적 검사는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적 검사라는 것은 식품의 경도, 단단하고 무른 정도, 그 다음에 탁도, 그 다음에 점도 같은 경우는 혼탁한 정도고, 점도는 뭡니까? 끈끈한 정도죠. 그 다음에 탄성, 중량, 부피, 그 다음에 크기, 밀도, 비중이죠. 그 다음에 응고, 빙점, 융점 등을 검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 검사는 경도, 탁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점도, 탄성, 등이죠.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는 거 간단하게 아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검사가 나와 있죠. 네 번째는 독성 검사인데, 독성이라는 건 독성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실험 재료가 있어야 되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식품의 독성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보면은 급성 독성 시험이 있죠. 이거 체크합시다. 급성 독성 시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쥐나 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용하죠. 뭐 토끼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급성 독성 시험을 보면은 시험 동물의 시험 물질을 1회 투여해서 2주 동안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말 그대로 시료를 1회 투여한 다음에 짧은 기간이죠. 2주 동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실시하는 그 독성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LD50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D50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요게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별표. 자, LD50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험 동물의 독성 시험은, 급성 독성 시험은 시험 동물의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험 물질의 1회 투여량으로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 또는 그램 수로 우리가 표시한다. 그래서 50%가 사망. 요렇게 알아둡시다. 요때 사망했을 때 체중 킬로그램당 1회 투여량으로 시료의 미리그램 수죠. 또는 그램 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을 넣었을 때 50%가 사망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이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280쪽에 나와 있죠. LD50.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험 동물의 50%가 사망할 때의 투여량을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실험 동물의 50%가 사망할 때의 투여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수치가 낮을수록 표시하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또는 그램수로 표시하니까 강한 독성을 가진 시료라고 볼 수 있죠. 자, 강한 독성이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수치가 높으면 오히려 약한 독성이고, 수치가 낮으면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급성 독성 실험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급성 독성 시험 있죠.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동물의 시험 물질을 치사량 이하의 용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단기간인데, 이때는 조금 기간이 길죠. 1에서 3개월
투여하여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투여량에 따라 영양과 체내 축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자, 그래서 보통 기간은 1에서 3개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됐습니까? 투여량에 따른 영양. 뭐 한 번 접종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투여를 했을 때 여러 번이겠죠. 투여량에 따른 영양과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적성, 체내 축적성 여부. 그러니까 그만큼 인체에 축적된 거죠. 확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이제 만성 독성 시험이 있죠. 자, 네 번째 만성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약 1, 2년이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기간은 약 1,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소량의 시험 물질을 계속하여 투여하면서 독성 여부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물질의 잔류성과 축적성을 알아본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 2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 번 투여하죠.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여를 하면서 독성 여부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그 물질의 잔류성과 축적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체크합시다. 말 그대로 최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일 섭취 허용량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산출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 했을 때 그만큼 영양, 독성의 여부가 없느냐 독성이. 그래서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 곱하기 안전계수 그 다음에 곱하기 평균 체중을 산출한다 해가지고, 자 요때는 이제 우리가 동물의 말 그대로 최대 무작용량, 그래서 자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곱하기 안전계수. 보통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100분의 1이죠. 자, 안전계수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평균 체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산출하는데 성인의 경우는 100분의 1로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안전계수를 얼마로 잡아줘야 되느냐? 1000분의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100분의 1이고 안전계수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성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분의 1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잡아준다. 어린이가 더 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네모 박스 별표 치시고 한번 봅시다. 일일 섭취 허용량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당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느냐? 체중 1kg당 이 시료. 자, 우리가 식품이 몇 밀리그램 허용이 되느냐 했을 텐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 무작용량 나누기 안전계수라고 했죠. 안전계수가 보통 이제 했을 때는 100 또는 성인일 땐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100분의 1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일 경우엔 1000으로 나눠준다. 1000분의 1을 곱하는 것이죠. 그 예를 봅시다. 한번.
이 예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잘 봅시다. 비스킷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최대 무작용량이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킬로그램당 1mg이다. 자,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은 동물에게 자, 사용했을 때 무작용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mg. 자, 이거 계산하는 산출 방법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30kg의 아동이 이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비스킷을 하루 평균 30g 섭취했다. 자, 여기 나왔죠? 체중 아동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하루 평균 30g 섭취. 비스킷을 이렇게 돼 있죠. 한다면 이 식품 첨가물의 일일 섭취 허용량과 비스킷 1g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일일 섭취 허용량. 양은 얼마가 됩니까?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비스킷 1g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을 구하셔야죠. 자, 일일 섭취 허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무작용량. 자, 1mg per kg이죠. 요거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전계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동이라고 했지만은 자, 안전계수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는 그래서 100분의 1을 해주고 자, 100분의 1 성인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30kg 정도면 그만큼 어느 정도 저 어린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때 계산이 나온 건 0.01mg per kg이다. kg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대입해가지고 하루 동안 하루량이죠.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체중에 따른 일일 섭취 허용량은 자, 어떻게 됩니까? 체중에 따른 거.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되죠? 체중 30kg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은 말 그대로 0.01 mg per kg day 한 다음에 여기에 자, 30kg을 곱한다 했을 때 요때 나온 양은 얼마입니까? 하루 섭취량은 자, 0.3mg이구나. 이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은 식품 첨가물의 0.3mg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비스킷 하루 섭취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 계산을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과자 1g에는 얼마가 있느냐 했을 텐데 비스킷 하루 평균 섭취량이 30g이므로 과자 1g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계산에 의한 것. 자, 여기 뭡니까?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여기에 이제 얼마를 곱해야 되겠죠? 과자를 30g을 섭취했기 때문에 자, 30g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0g 하루 평균 이렇게 곱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가 나오느냐? g당 0.01mg이 나옵니다. 자, 요건 뭡니까? 말 그대로 과자 1g당 식품 첨가물을 0.01mg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 요 의미가 바로 요 의미는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걸 알아두시고 1g에 사용할 수 있는 양.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래서 과자 1g에.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능 검사라고 있죠, 여러분. 관능 검사는 뭡니까? 인간의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감을 통하여, 자, 시각, 촉각, 미각, 뭐 통각 이런 것들이죠. 감각기관을 오감을 통하여, 자, 후각이다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건데 식품의 성상이나 맛, 포장 상태, 냄새 등을 검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자, 식기구, 용기 및 포장의 검사. 여기도 나와있죠. 식기구, 포장 검사. 이걸 봅시다. 자, 우리가 식품을 갖다가, 음식물을 갖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합성수지 제품의 검사 있죠. 합성수지. 그래서 자, 합성수지 제품의 검사 이거 안 쓰겠습니다. 착색료 시험법에 의한 착색된 침출액이 뭐 검사와 자외선 등으로 형광료의 유무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거 유무 검사하고 납, 그 다음에 중금속이죠. 카드뮴, 주석, 기타 중금속류 화합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사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1쪽 봅시다. 식기구류의 검사, 전분성 잔류 및 지방성 잔류물 시험법 등을 이용해서 식기구류의 세정이 제대로 됐는지, 자,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통조림 같은 경우는 내용물의 화학시험과 세균시험을 한다. 종이 제품은 착색료 또는 형광염료 등의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1쪽 봅시다. 자, 281쪽에 이제 세 번째가 나와 있죠, 여러분. 식품의 신선도를 검사하자. 중요하죠. 신선도를 가지고 초기 부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검사 판정이죠. 신선도가 있는 거. 자, 이랬을 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우유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러 가지 1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슈도모나스, 시넨타바는 황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런 걸 읽어 보시는데 특히 이제 2번 봅시다. 점저성이 있는 것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유의 표면 전폐균, 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유의 전체 전폐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것, 락토바실러스 뭐 불가리쿠스 이런 것들이나 락토바실로스 그 다음에 플랜타룸 뭐 이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 봅시다. 신맛, 쓴맛 등 이상한 맛이 있는 것은 불량품이다. 그죠? 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감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저온 저장한 우유에 단백질 분해를 일으켜 쓴맛을 생성하는 균으로서는 마이크로코커스, 슈도모나스, 그 다음에 아크로모박터, 그 다음에 플라보박테리움 등이 속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면이 전폐하는 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알카리지니스, 뭐 비스코, 락티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 그 다음에 전체 전폐균에는 에어로박터, 에어로지니스, 그 다음에 에어로박터, 그 다음에 콜라케, 그 다음에 스테레프토코커스, 락티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등시험이라고 했는데 보통 비등시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섯 번째 비등시험이라는 건 뭐냐 했을 텐데 우유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유 5, 6ml를 시험관에 넣고 약한 불에 서서히 가열해서 1, 2분간 자비우,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죠. 자, 동량의 물을 가하여 잘 흔들어 혼합했을 때 응고물이 생긴 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안 되고의 그 우유의 그 저기를 판단하는 것인데 비등시험 요거 한번 체크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응고물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 다음에 7번에도 나와 있죠. 요거 7번도 체크합시다. 식품의 오염도죠. 그러니까 세균의 오염도는 우유 10ml를 멸균한 시험관에 넣고 메틸렌블루 용액을 1ml 가하여 마개로 밀봉한 후, 마개로 밀전이 아니라 밀봉한 후 37.5도씨에서 자 36.5도씨를 유지하여 탈색 시간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균의 오염도는, 자, 세균의 오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째로, 자, 8번째는 뭡니까? 가수 여부는 비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만큼 물이 첨가되느냐 안 되느냐. 신선한 것은 그만큼 15도씨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자, 물의 밀도와 좀 비슷하게 1.028에서 1.034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코올 실험 봅시다.
요거죠. 자, 68% 알코올 1ml와 우유 1ml를 잘 섞어 관찰해 볼 때 산도가 0.21% 이상인 것은 응고를 일으킨다 나와 있죠. 자, 요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산도 시험도 있죠. pH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pH 확인하는 건데, 신선유의 진정 산도는 pH가 얼마입니까? 적정 산도, 진정 산도 나오는데 보통 6.4에서 6.7이구나. 그래서 신선도. (6.7)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선도가 있는 우유는. 그 다음에 11번. 식품 공전에는 우유류 및 가공 우유류에 대한 미생물 성분 규격을 세균수의 1ml당 2만 이하. 여기다 밑줄 칩시다. 세균수의 1ml당 2만 이하죠. 그래서 자, 우유 및 그 미생물의 성분 규격을 세균수 2만 이하죠.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세균수는 대장균은 밀리리터당 2 이하죠. 거의 대장균은 검출이 되지 않아야 되죠. 대장균 자체도 우리가 분변 오염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수 같은 경우, 유산균수가 많아도 식품이 우유가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밀리리터당 100만 이상 뭐 했는데, 유산균에서는 우리가 요구르트 발효가 되기도 하지만 100만 이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밀리리터당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규정, 이걸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2쪽을 보시면은 뭐 네모 박스가 있죠. 메틸렌 블루 한원 테스트, 그 다음에 70% 에틸알코올, 그 다음에 산도는 신선유 같은 경우는 보통 pH가 얼마다? 6.6에서 6.7, 뭐 6.8 이 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 측정이다. 보통 1.03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유의 가열살균 확인하자. 가열살균 시 우리가 파괴가 되는 것도 우유의 규격 기준. 세균수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당 200만 이하입니다. 대장균은 2 이하고 유산균은 100만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유 지방 측정법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걀을 봅시다. 식품 중에 달걀인데 많이 이용하죠. 뭐 투시검란 해가지고 이 알을 강원에 비췄을 때 신선란은 되게 밝게 보이지만 오래된 알은 좀 어둡게 보인다는 거 투시검란이고, 그 다음에 외관으로 봤을 때 표면이 거칠고 거칠수록 신선하다는 거, 광택이 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신선한 나는 뭐 달걀은 10% 식염수에 가라앉죠. 근데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달걀 같은 경우는 10% 식염수에 뜨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시검란, 외관, 비중 측정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지능과 설감이 있죠. 지능이 뭡니까? 우선은 신선한 것은 그 내용이 치밀하기 때문에 흔들어도 자, 이동음이 없죠. 근데 설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능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막 흔들었을 때 막 이동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달걀이 오래됐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설감은 뭡니까? 이제 신선한 알은 둔단부에 기실이 있어서 혀끝을 대면 따뜻한 감이 있고 예단부는 차갑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한란 검사는 신선한 것일수록 남백은 점괘성, 그러니까 끈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흰자, 투명한 이 흰자 부위가 점괘성이 있고 난항은 구형으로 볼록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되면은 그 점괘성이 약해지죠. 점성이 약해지고 그 난황은 구형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신선란의 난황 개수는 0.36에서 0.4다. 그래서 자, 노른자를 얘기하죠. 개수는 얼마다? 자, 동그란 정도인데 0.36에서 자 0.44 정도. 그러니까 신선란일수록 난항이 노른자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동그래야 되죠. 그래서 난항계수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런 난항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자, 가로와 세로로 갑니다. 난항의 직경이니까 난항의 직경. 가로 길이죠.
노른자에 자 퍼져 있을 때 요 직경이라는 건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높이 같은 경우는 요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난황의 높이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높이가 되겠죠. 직경에 대한 높이 B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7번째 있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알류 속에는 그람 양성균을 용해하는 자 리소자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효소죠. 그 다음에 5번 무코이드 등의 황단백 분해 효소가 들어있으므로 쉽게 변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밑줄 칩시다. 그러니까 알류 속에는 그람 양성균을 그람 양성균을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리소자임과 5번 뮤코이드 등의 항단백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쉽게 변질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슈도모나스나 필로로시는 녹색으로 변질시키면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흑색으로 변질시키는 것, 적색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있다는 것들, 그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슈도모나스나 또 아크로모박터는 무색 변질을 시킨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로로신스죠. 그 다음에 프로토, 스멜로본 보거스 해가지고 흑색으로 하고, 세라티아 속의 일부는 어느 정도 적색으로 변질시킨다. 달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변질 되기까지는 우리가 놔두지는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진음이다, 이런 것들로 투시검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 미생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통조림 가보겠습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는 가음보존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플레스어 변펜, 관의 내부는 팽창하지 않았지만 내용물이 산패한 상태에서는 무가스 산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바실러스 스트랩톰, 모필러스나 바실러스 코젤란스가 이런 것들이 변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파열, 관 속에 가스가 생기면 관의 끝이 팽창이 되면서 그곳에 세균이 침입하여 내용물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틈새 같은 경우 완전한 밀봉이 아닐 때, 구멍에 의해서 틈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조림에서 녹스름이 나온다, 관 표면에 녹이 슬면 용기를 통해서 내용물이 부식되죠. 그 다음에 흑변 나와 있습니다. 관 내면이나 내용물 표면이 흑변된 것은 가공 공정 중 지나치게 가열해서 육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 성분이 분해됐다. 그 다음에 변형, 관이 찌그러진 것은 틈새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신맛이죠. 신맛. 그래서 쉬었다. 그래서 신 냄새가 난 것은 밀봉 전에 이미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세균이 존재할 수 있죠. 생존해가지고 육질을 분해해서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증가. 과실류죠. 보통 과실 통조림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용기 철분과 함석, 그러니까 보통 이 통조림은 양철로 되어 있는데 철에다가 주석을 도금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함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식품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금속과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산과 금속이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열에 기인된 수소가 유리됨으로 전기적 결합이 생기기 때문이다 했는데, 통조림 상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육을 봅시다. 보통 어육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육 같은 경우 주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분해될 수 있으니까 1번 나와 있습니다. 1번 체크합시다. 암모니아, 휘발성 아민, pH 측정, 단백질 침전 반응, 휘발성 염기질소 등이 있다. 히스타민 등. 히스타민은 뭡니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유해 물질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암모니아, 그 다음에 휘발성 아민 계열이죠. 그 다음에 pH 측정, 말 그대로 산도를 측정해보거나, 그 다음에 단백질의 침전 반응, 그 다음에 휘발성 염기질소 VBN, 이때 나타나는 염기질소 성분이죠. 그 다음에 히스타민 측정을 하는 것이죠. 발생 여부를.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오래되면 색깔이 암갈색이 되고 표면이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부패가 진행됐을 때는 녹색을 띈다는 것. 그 다음에 점성이 생기죠.
그래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오래됐을 때는 점액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암모니아 냄새다. 2번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체크하시고 호기적 조건화라는 건 뭡니까? 산소가 존재할 때죠. 산소가 호기적 조건화에서는 식육의 표면에 표면 변질을 일으켜서 액집을 생성하는 균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점액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균인데, 이런 걸로서는 슈도모나스 점액 생성을 하는 균, 그 다음에 아크로모박터, 마이크로코커스, 스트랩토코커스, 류코노스톡, 그 다음에 바실러스 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점액 물질을 생성하는 균이 살 수 있다. 호기적 조건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밀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어육 같은 경우는 신선할수록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강하죠. 오래된 것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그만큼 자, 쉽게 흔적이 없어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경도도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봅시다. 이 pH 정도는 도살 전에는 이 식품의 생선유죠. 7.0에서 7.4, 자, 중성에서 약한 염기성이죠. 근데 강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성으로 변하네요. 6.3에서 6.5. 그 다음에 최고 강직이 일어났을 때는 pH가 5.4까지 떨어집니다. 산성이 되죠. 근데 부패가 시작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 7.0에서 7.2로 올라가죠. 요 5번도 체크해 봅시다. 그러니까 초기 신선할 때는 거의 약한 염기성이거나 중성이지만은 나중에 봅시다. 어느 정도 이 부패 초기가 되면은 산성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패가 계속 지속되면은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 그때 살펴봅시다. 염기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이런 생선 육에는 보통 선모충, 낭충, 흡충 등의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된다. 생선에. 그 다음에 육편을 가루로 얇게 절단해서 광선에 비춰보면 기생충의 기생 부위는 구멍이 있죠. 기생충이 지나간 자리에 소굴이 되어 있으므로 반점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육류에 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육류서부터 우리가 생선육까지 다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류의 여러 부위를 절단하여 눌러보면 저항력이 균등하지 않다.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육류에 첨가하는 상하지 말라 방부제, 착색제 등 첨가물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글리코겐 검사인데 탄수화물이죠. 글리코겐은.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말고기는 글리코겐 함량이 많음으로 쇠고기와 구별할 수 있다. 말고기는 일반적으로 글리코겐을 1% 정도 함유하고 쇠고기 같은 경우는 0.1에서 0.2%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요 글리코겐 검사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뒤에 있죠. 284쪽에 봅시다. 바로 여기가 이제 어육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 나와 있는데 여기를 봅시다. 신선 어류의 분류 방법과 어패류가 육류보다도 부패하기 쉬운 이유 나와 있죠. 그래서 신선 어육의 자,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선한 것은 비늘이 신선한 색깔을 띠면 밀착되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빛깔이 청징하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그다음 선명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가미가 반드시 선홍색을 띠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암모니아 냄새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다. 그 다음에 니을 봅시다. 복부의 내장이 긴장되어 있고 탄력성이 존재해야 되겠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질부가 투명감이 있고 뼈에 잘 밀착돼야 된다. 그 다음 항문이 잘 닫혀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pH는 신선한 생선은 5.5 전후이고 부패한 것은 7.0이 된다. 자, 부패했을 때는 많이 올라가죠, 여러분. pH가. 그래서 요것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다음에 어패류가 육류, 축육보다 부패하기 쉬운 이유는 근육의 구조가 단순하고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그리고 수분 함량이 높죠. 그 다음에 세균에 감염되기 쉽죠. 그 다음에 디귿 육질이 염기성에 좀 가깝기 때문에 산성보다는 염기성에 가깝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균이나 효소가 육류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있고 천연 면역체가 없다. 항균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지를 봅시다. 지방이죠. 지질계인데
유지는 보통 산가, pH 정도하고 카르보닐가, 과산화물가, 그 다음에 TBA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리비오 비튜릭이죠. 그래서 TBA가를 우리가 측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선 크레시스 테스트라고 했는데 신선한 기름과 부패한 기름을 판별하는 정성 분석법을 이용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기름인데 버터에 있어서는 외관이 균일하고 물방울, 기름방울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지 같은 경우는 산가, 카르보닐가, 과산화물가, 그 다음 TBA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쌀이 있죠. 자, 카르보닐가, 쌀을 봅시다. 쌀은 잘 건조되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자, 알아둡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쌀 특유의 냄새가 있고 곰팡이 등 이상한 냄새가 없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 황변, 갈변이죠. 말 그대로 황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곰팡이에 의해서. 쌀이 그만큼 수분 함량이 적으니까 세균보다는 곰팡이에 의한 오염이 클 수 있죠. 세균보다는. 자, 모래지똥, 벌레 먹은 쌀 등 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밀가루 가봅시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분말은 미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일수록 좋으며 갈색을 띈 것은 밀기울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밀기울, 그죠? 어느 정도 그 겨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말을 백지에 얇게 펴놓고 관찰했을 때 흑색이나 적색, 흑갈색 물체 등 이물질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분말이 뭉쳐있거나 벌레에 엉겨있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5쪽을 가봅시다. 연제품 나와 있죠. 연제품은 뭐가 있습니까? 자, 주로 어육이 주성분임으로써 그 선도는 생선의 경우와 거의 같죠. 그 다음에 뭐 어육 제품 하면은 뭐 어묵이다 이런 것들이죠. 표면에 점액물질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육류 같은 경우, 어육 같은 경우는 점액물질이 발생하는 건 점액을 생성하는 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성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래되면 발광균이 발생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인광을, 자, 빛을 내는 것, 이런 것들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 시 불충분하게 가열하면 부패되므로 검체를 반으로 절단하여 탄력성, 색깔, 조직 등을 비교해 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된장 및 고추장 봅시다. 10% 암모니아수를 첨가해서 가열하면 흰 털실이 염색되면 공업용 색소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히 된장이나 고추장에는 이런 공업용 색소를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식빵 같은 경우는 로페 변폐, 그 다음에 적색 변폐. 로페 변폐 같은 경우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미생물을 확인하거나 바실러스 메센테리쿠스 이런 미생물을 확인하죠. 적색 변폐는 세라티아 마르센스 이런 미생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이 없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서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탄력성이 없는 것은 불량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고 완전히 건조된 것 또는 탄력성이 없는 것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꿀 같은 경우는 HMF 함량은 벌꿀의 품질 평가에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고춧가루 봅시다. 고춧가루를 에테르에 녹인 후 회양산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파란색을 낸 것은 우량품이고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은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 불량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알아두어야 할 일상식품의 부패가 나와 있습니다. 육류, 어패류, 햄, 소시지, 쌀밥, 그 다음에 우유, 크림류, 두부, 구이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육류는 보존 가능 기간이 30에서 48일 시간으로 돼 있죠. 덩어리 고기보다는 다진 고기나 쟁 고기는 부패하기 쉽다. 그 다음 어패류 같은 경우는 백석어와 다량어보다는 담수어, 유색어, 작은 어류가 해소보다는 담수어, 그 다음에 작은 어류가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햄 소세지는 겉보다는 내부의 부패를 조심해야 되고 쌀밥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잡곡밥, 보리밥, 수분이 많은 밥도 부패가 빠르다. 빵류는 굴포가 빨리 생기는 빵은 수분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유는 병에서 옮긴 후 더 빠르게 부패한다. 그렇죠? 크림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당 크림은 더 생크림이나 두부 빨리 부패하고 두부 같은 경우는 자주 물을 갈아서 담아 놔야 되죠. 두부에 존재하는 거. 구이류 같은 경우 구울 때
주의해서 고르게 구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286쪽 봅시다. 튀김류, 삶은류 여기도 나와있죠. 튀기는 시간에 따라 부패 정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삶은 거는 채소의 경우는 더 빠르게 삶았을 때 부패가 되는 것. 자, 시간상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제22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념과 핵심 문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 그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